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메신박 오늘 12월 4일 벌써 목요일 됐습니다. 이번 주 특히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웜에 소통하고 신문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최저치 찍었네요. 7235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요즘 우리 고객분들이 보내주신, 우리 채밀턴 분들이 보내주신 감, 반씨랑 홍씨, 또 단감 먹고 조금씩 이제 감을 회복하고 있어가지고요. 좋은 알찬 정보들, 다 맞지는 않겠지만, 요즘 좀 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나 안 좋으나 한결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님이 저는 우익도 좌익도 아닌 세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부론자라고요. 저는 국부론자입니다. 그리고 최슬리 멤버십을 오래 듣고 퇴근길 브리핑을 꾸준히 들었습니다. 짧은 주식 투자 경험을 회상하면 투자 고수가 가슴이 뛰는 종목을 만나서 설렌다고 하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대박 종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퇴근길 브리핑에서 언급하시고 나서 심하게 물린 종목들 12개 싹 정리하고 하나로 몰았네요. 오늘 크게 올라서 감사드립니다. 제 실력이 아닙니다. 종목들 쳐내고 시장가에 사느라 아침에 엄청 바빴네요.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하면 올라가도 안 쫄고 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탑엔드님이 실력자다, 그죠? 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제대로 캐치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치고 다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려운 걸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 매장은 돈통 마늘보쌈 범박점입니다. 소상동로 93. 이게 부천인가 부평 그쪽에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축구가 그쪽 동네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주말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멀지 않으니까 여의도에서 일하고 저녁에 토요일 저녁이나 봐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되면 미리 전화 드리고 가겠습니다. 월간 전망 언제 올라나요? 5배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턴십에는 오늘 3시에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월간 전망 1시간 반이나 찍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필살기 종목에 대한 부분도 아까 우리 탑엔더님이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놓긴 했습니다. 오늘 올라가고, 전체 채슬리 TV에 올리는 거는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올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월간 전망은 꼭 직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은 1월 초에 한다, 그죠? 몸의 시각을 통해서 사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심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겨운 맹맹이 소리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 전망은 꼭 한번 참석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서 영상으로만 그 속의 감동과 분위기를 느낍니다.
채슬리와 채밀턴이란 연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고객분들 다 처음에 다 인사드리고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서로 상견례가 없었던 우리 수많은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채밀턴 분들하고도 또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고 매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못 뵙지만 큰 인연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에서든 식당에서든 네, 채밀턴이라고 말씀을 주실 때 되게 반갑습니다. 건강한 채슬리는 전무님의 의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월간 전망 어떻게든 만나려 시간 맞추고 싶었는데 결국 저번 주 금요일 불참 통보하고 못 갔어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월간 전망 매달 열리니까요. 이번에 새로 만든 어스마루 가봤더니 와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 1층에서 하는데 좌석이 많이 하면 한 50에서 이번에 거의 50좌석이었는데 다음에는 뭐 더 많이 저거 할 수도 있는데 어스 측에서 또 도시락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달 40분 정도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해도 잠은 충분히 자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딱은 조용해질 때 연초에 하시죠. 우리 장군님이 보내셨고요. 다다음 주에 월간 전망 못 오셨던 분들은 다다음 주에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세택에서 하는 대치동에 있는 세택에서 하는 조선일보 박람회에 오시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 무료인데 그래서 네 하여튼 마감이 됐더라고요. 거기 딱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월간 전망 분위기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네요. 우리 캐시라떼님도 제가 혹시 오셨나 하고 명단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 매장이 10시까지 아마 하시다 보니까 마곡점 그래서 아마 못 오시기가 시간이 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주식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는 거라고 웃었습니다. 몇 달 먼저 시작한 제가 웜의 신박이랑 채슬리 모닝브리프를 추천해주며 열공하라고 친구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투자 설명회 꼭 가고 싶네요. 친구들이랑. 네, 내년 5월 달에 또 하게 될 겁니다. 매년 5월에서 11월 이렇게 저희 1임 고객분들하고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타실 때 목도리 장갑 꼭꼭 하세요. 오늘 날씨는 따릉이 못할 것 같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직장이 집과 가까워서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첫눈이 와서인지 더 오래 걸리네요. 어제 첫눈이 왔다고요? 본론 출퇴근길에 어드반테스트 회사가 있는데요. 여름쯤까지 야근하는 인원이 없더니 9, 10월쯤부터 매일 야근하는 직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불 켜 있는 팀 사무실이 늘었네요. 사는 곳이 천안. 천안이시군요. 사는 곳이 천안이라 가끔 저녁 먹고 공단을 돌면서 야근 정도에 따라 투자하는데 역시 타율이 좋습니다. 야, 그러겠네요. 진짜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회사.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100%가 아니라 120, 130으로 돌아가는 회사. 이다는 뜻이니까 그죠.
고객 설명에서 주신 패딩을 무신사 하시는 고객님께서 저렴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집사람에게 전하니 그 매장 어디냐고, 기왕이면 거기 팔아주고 싶다고. 와, 예, 이런 마음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무신사의 입점에 있는 업체에다가 예, 옷을 만들어서 납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군데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은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매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경제 채널 켜놓고 일하면 주식하냐고 하면서 큰일 난다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하지만 저는 그들이 더 걱정입니다. 이 채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저도 박 대표님을 5년 전에 유튜브로 알게 되어 현재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10만 금융무사 양병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600만이잖아요. 근데 왜 10만이냐면 모두가 다 고수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10만 명만 하더라도 그 10만 명이 그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인도 시장, 요즘 뭐 월남개미도 있다고 하잖아요. 베트남 시장 가가지고 달러를 벌어 오면 뭐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얼마나 좀 자부심을 갖고 그죠? 우리도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역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주식을 한다고 해도 좀 애잔한 마음이 들고요. 왜냐하면 못 벌었을 거니까. 욕만 쓰고 그래도 저는 본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그나마 상위 30%, 나머지는 다 오랫동안 주식에서 다 잃었다고 그러죠. 상위 30%가 본전 정도 하고 상위 15%에서 10% 정도가 그래도 저는 플러스는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그동안 하셨다고 해도 제대로 된 방법을 저분이 알고 하셨을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주식하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도 맞는 게, 그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좋아? 그리고 뭐 방송 보면서 그냥 설레발치는 그런 주식들 막 쫓아가고 하면 필패니까. 그래서 거의 도박으로 하시는 분들이 90%이고요, 사실. 근데 안 한다고 해도 참 걱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소득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애들 교육비 하고 이제 평균 수명 90세 됐는데 노후는 어떻게? 네, 30년에서 40년 일 안 하고 보내야 되는 그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대책이 없거든요. 주식을 안 한다고 하셔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저희 그 덴버 대학교 동문들하고 2달마다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저희 업계에 일해 계시고 꽤 괜찮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 투자를 여전히 뭐가 좋아? 이런 관점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주식 투자가 세계 1등 그 분야에 1등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등이 왜 더 강해지는지 원리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1등 기업만 하면 위험하지 않은데, 그리고 다우지수 100년 차트 얘기를 또 해줬어요. 다우지수 100년 차트를 보면 과거에는 미국도 고성장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금이 평균 3%, 그 다음에 국고채가 평균 5, 6%, 회사채가 평균 8%, 주식이 10에서 14%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17에서 뭐 25%. 그렇게 보면 25% 17에서 한 25% 주는 이 중소형주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대형주만 하더라도. 근데 이걸 왜 안 하게 되는 거죠? 변동성 때문에. 예, 그 변동성 때문에 예금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예금하고 적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식을 해도 이 변동성이 없이 꾸준히 연평균 15%, 그러면 한 석 달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4% 수익 나고야 되고 6개월 됐으면 지금 7% 나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적금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아니다는 거죠. 변동성으로 이 주식시장에 가만히 올라타 있지 못하게끔 변동성으로 털어버리는 거죠. 근데 왜 이 변동성이 존재하는지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소형주에 투자해 놓으면 한 17%, 야, 그러면 예금 안 하고 은행에 안 넣고 이 중소형주만 하면 되니까 펀드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는 거죠. 손은 앨런 머스크처럼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냥 가만히 주식에다가 넣어놓으면 연평균 뭐 20%, 뭐 15%만 넣어도 3억이 48억 된다고 했잖아요. 20년 지나면 3억이 48억 되는데 왜 못하게 만드냐면 흔들리는 변동성에 두렵고 겁이 나서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주식으로 쉽게 돈을 못 벌게 만들어놔야 나는 주식은 안 맞아,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잘 되고, 그 기업이 잘 돼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다. 네, 자본시장도 좋아지고, 변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it's simple, but not easy 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다 변동성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최슬리에 박혔는데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없냐 는 거예요. 바로 대답했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너무 바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 네, 있습니다. 딱 했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죠. 네, 이 변동성을 통해서 주식이, 그리고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저희 보고 어떻게 돈 버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 저희가 플러스 냈잖아요. 그렇게 선방을 할 때도 있지만, 하락장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30 났다가 결국은 플러스 60으로 끝났지만, 마이너스 30 갈 때도 있다. 그렇지만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면 빠르게 회복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단기 급락이 무섭지는 않다는 거죠. 욕심은 있죠. 급락이 나오기 전에 팔았다가 급락이 나오면 밑에서 사고 싶어요. 그 욕심. 그게 지난번 7, 8, 9월 달에 좀 팔아놨다가 조정을 이용해서 밑에서 다시 좀 살까 했는데, 그 조정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 땡땡땡 홀딩스 기회라 하셨는데 오늘 24% 급등하는 거 보고 전무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모닝 브리프하고 웜의 신박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까 탑엔드님처럼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액션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다 본인 몫인 거죠. 본인. 그래서 수익을 나신 분은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잘 잡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죠. 전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해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연습 부족에 틀릴 경우랑은 결과가 달라요.
연습이 많을 경우는 금방 회복을 해서 단원들과 합을 맞추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맞습니다. 대표님, 어제랑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니세요? 어제 텐션이라 너무 극과 극이라 웃어머 보고 갑니다. 너무 귀여우십니다. 신문 읽기 전 대표님 댓글 읽으시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는 시간이 어제 너무 짧았어요. 그저께 말이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항상 청취 중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전무님, 필살기 덕분에 추운 날씨임에도 따뜻하게 출발을 했어요. 후히히. 우리 레나정님도 액션을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3점 마이너스를 들고 버틸 수 있었어요. 24년 고점에서 못 팔고도 그냥 들고 있었더니 더 큰 수익을 얻고 모두 정리했어요. 대표님이 주신 솔루션을 실행해보고 좋은 결과 나오면 또 댓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년 기다리셔요. 네. 이렇게 액션을 실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저희는 이림이나 랩에서 전자매매를 그렇게 나이스하게 못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 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 3년마다 전고점 돌파하니까 물렸는데 위에서 84,000원 88,000원에 샀는데 지금 5만원대 겁나서 못 사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죠? 그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매달 사면 평균이, 그죠? 업앤다운 속에 평균 단가가 생기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5년 내내 샀으면 5년 이평선이고 60개월 이평선이고, 그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 참 많은 힘을 드리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저를 되게 조롱했었죠. 박전모, 네가 58,000원에 삼성전자를 사라 했는데 내가 추천한 에코프로는 지금 얼마 올라 있고 네가 추천한 삼성전자는 16%밖에 안 올랐다, 막 이렇게. 그런 영상도 다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자로 수익을 이렇게 내신 분들은 그렇게 조롱당하고 바보 형님 소리 듣는 전자를 믿고 끝까지 그렇게 쥐고 계신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인내에 대한 보상을. 그래서 사실 그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을 턴어라운드 할 때 딱 들어가서 먹고 또 꺾일 때 팔고 나오고, 턴어라운드 이쪽이 턴어라운드 하네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먹고,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죠. 그렇게 오랫동안 3년 4년 인내하면서 들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제 수익을 주는 장인데, 그때 또 잽싸게 싹 들어가서 또 그거 싹 먹고 팔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는 하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 그게 맞았을 때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문외한이 제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감이 떨어지면 감을 먹으면 되는군요. 네, 감이 떨어지면 담배 피시지 마시고요. 감 아니면 밤도 괜찮아요. 밤. 편의점 가서 뭔가 달달하고 뭔가 군것질하고 싶으실 때 그 맛밤 이런 거 있잖아요. 밤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매일 제철 과일을 그래도 먹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한 졸업하고 나서 20년 지났는데도 너 요즘도 아침마다 과일 먹냐 또 그러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 거의 뭐 사과가 많죠. 사과. 아니면 겨울에는 귤도 가져와서 먹고, 어떨 때는 늦여름이나 이럴 때는 포도가 되게 맛있잖아요. 포도 가져와서도 먹고. 근데 최근에 감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인턴 1년 선물 감사히 받았습니다. 인턴분들 1년 차가 되면 선물 키트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료증도 1년 수료증이 날아가는데, 그 수료증 들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실 기회에 뭐 월간 전망이나 이래 만나실 때는 그 수료증 들고 오시면 거기다가도 제가 사인을 해드립니다.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고 무조건 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더군요. 2년 전에 알테오젠 대주주의 부인이 지분을 거의 2% 가까이 다 팔고 다른 사업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주가가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컴투스하고 컴투스가 게임 회사 하나 인수했었죠. 아니죠. 반대했었죠. 컴투스 주식을 팔았는데, 그 컴투스에서 낚시의 신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게임이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모를 수도 있구나. 특히나 바이오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비리였던가요? 네. 그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게임이 그 실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다 히트를 치려고 영화도 찍고 제품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 소비자한테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예외 우리가 항상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성근 감독님이 저 타자는 항상 왼쪽으로 안타가 70% 나오니까 자 수비수들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라고 시프트를 시켰는데 오른쪽으로 안타가 나왔어요. 10번 중에 3번. 그래서 그 저번에 저 타자 오른쪽으로도 한번 안타 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주주가 주식 파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임 금액이 좀 낮춰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남의 돈 굴리는 게 피말리는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피말리는 일입니다. 제 돈 굴리는 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뭐 샀다가 뭐 마이너스 30% 나든 20% 나든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어쨌든 뭐 적금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보통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10종목 중에 항상 보면 우리 조 차장의 퀀트 종목들도 보면 그 한 종목이 미친 선수들이 한두 종목 나옵니다. 이 미친 선수들이 한 달에 막 40몇 % 수익 내면서 다른 거 못 올란 거 마이너스 난 거 다 커버하면서 플러스 수익이 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은 미친 선수를 빨리 팔아먹죠. 이거는 그래도 15% 났네 팔아먹고, 마이너스 난 거 거기다가 물타기 하고, 그러면서 꽃을 꺾고 잡초를 키우는, 대부분은 90%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미친 선수로 충분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형도 나스닥 옵션이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하락이라고 하던데, 나스닥 쪽 옵션 플레이어들이 그런 쪽에 하락 배팅을 좀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걔네들이 다 맞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얘네들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매 플로우에 대한 주문 동향을 아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꽤 우리나라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의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그 방향성을 꽤 높은 예측력을 갖고 제공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런 정보 제공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필살기 종목 오늘 퇴근길 브리핑에서 공개해 주시나요? 했는데 퇴근길 브리핑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그쵸? 월요일이었던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날 퇴근길 브리핑은 뭐 시장 얘기 안 하고 그 종목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못 보셨어도 오늘 월간 전망 올라온 거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예고를 해드리면 이번에 이래저래 월간 전망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홈런 2방 이승엽의 8회 말 홈런 2방 투런 홈런 투런 홈런 홈런 2방이 아니라 투런 홈런이었죠. 그런 걸 찾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후보군들이 한 2-3개 있습니다. 후보군들이. 그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제가 확신을 들 때 퇴근길 브리핑을 통해서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투자 설명에 AI가 자동으로 차단해서 안내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발신으로 가고 거기에 구글 폼으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고 링크가 달려 있다 보니까 보통 요즘은 링크 열면 안 돼. 막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 링크가 달려 있는 문자가 자동 스팸 차단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보긴 봤는데 야 이거 링크 클릭해서 열어도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참석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문님은 예전부터 엔비디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2년 전에도 반토막 나실 거라고 그러시고 2년 전에 2년 전 7월 달에 8월에 한번 확 빠졌었죠. 그때는 미국 주식 좋은데 그때 7월 달에 8, 9월 달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오면 사세요라고 했고 실제 그때 확 빠졌을 때 저희 고객 계좌에서 많이 샀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샀었고요. 그때가 90불이 살짝 90불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요. 140, 150에서 90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40, 150 왔을 때도 저는 요 140, 150 넘어갈 때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시총이 높아져서 그동안에 역대 우리가 시총 1위 종목을 보면요. 1950년, 60년대는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1980년, 90년 넘어갈 때는 IBM도 있었고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012년부터 애플, 이렇게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 B2C 기업들이 시총 1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이 시총 1등 할 때도 있었는데 엑슨모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름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죠? 어느 정도 B2C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B2B 기업이 시총 1위를 하는 거는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깨지기 전에 시스코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의 과거 10년 동안에 보면 항상 이 반감기가 끝나고
18개월 정도 오르고 나서 한마디로 그냥 미국 대통령이 2년 차죠. 중간 선거가 있을 때 보면 70%씩 빠졌기 때문에 22년도에도 350불에서 100불까지 갔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엔비디아를 그냥 이 장기 성장주 예전에 애플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넘게 되면 그때는 또 정리를 하시라 뭐 이런 얘기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년 전에도 반토막 날 거라고 했고 MS가 시총 1등 할 거라고 큰 소리 치시더니 틀리셔놓고 최근에도 계속 안티 하시네요. 손정희가 예전에도 엔비디아 주식 엄청 팔았는데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20배 넘게 올랐고요. 그 후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판 건 나머지 짜투리 물량일 겁니다. 그러겠죠. 짜투리 물량이겠죠. 근데 저희 고객분들 엔비디아로 수익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그러실까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사이클이야? 그 쿠다의 그 생태계 플랫폼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과거의 주가 패턴은 2018년도에도 70% 빠졌고요. 2022년도에도 70% 빠졌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조심하셨다가 내년 한 10월에서 11월에 또 싸게 살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퀀터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기름 부은 발언 일파만파 한국만 발작에 떨고 있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채권 금리가 발작, 기업 자금 조달 직격탄. 내용 한번 볼게요. 회사채 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휩싸인 21년 이후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한국에서만 이례적으로 채권 금리가 발작하면서 기업 조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2020년 이후 주요 채권 시장 패닉 사례인데, 자, 5.430을 기록을 했던 게 2010년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요때 유럽 재정 위기, 미국 신용 등급 강등,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고요. 2011년도에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한 번 또 패닉 셀이 오죠.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언젠가요? 하여튼 금리가 위로 튀었을 때인데, 요때가 2013년 미국의 페드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요때가 벤 버냉키 시절이었는데요.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고, 근데 요때도 그리스 국채랑 막 그때 당시에 피그스라고 했잖아요. 그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부터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까지.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 자, 나갈 때 술값을 계산을 누가 했겠는가? 정답이 독일. 술 먹지도 않은 독일이 그 술값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독일이 이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당시가 그리스 국채 금리가 하여튼 폭등을 했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2014년도에 벤 버냉키 입에서 테이퍼링 텐더럼 해가지고 뭐야 이제는 돈 푸는 걸 줄인다고 그러면서 14년도에 그랬고요. 13년에는 하여튼 남유럽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이때는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1기가 출범을 했을 때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야 이거 망하는 기업들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신용 불안이 일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을 때였고요. 자, 이게 지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10년 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졌었어요.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리가 무슨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가 빠지고 금리가 올랐다가 빠지고 그리고 2021년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때부터는 돈을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때 금리가 0.5까지 빠졌던 이유는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 성장률 여기 그 명목금리 그게 대문자 R은 스몰 R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때 당시에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0.5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0.5까지 빠졌던 금리가 5%까지 올라가죠. 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CPI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CPI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같이 쭉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22년 10월 21일 날 계속 요때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4.632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빠지다가 23년도에 23년 10월 달에 5%를 찍게 되죠. 장중에 5%라서 이게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고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 금리네요.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기준입니다. 이게 왜 오버로 표기가 안 되고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은 3.368, 미국은 4.06 뭐 이러고 있죠. 자, 요 10년 국채 금리가 2% 중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빠지는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근데 뭐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 아닌데 워낙 이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한국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면서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튀게 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튀었다는 말은 뭐죠?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금투협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04를 기록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368. 3년 만기 기준으로 연 2.5% 안팎이었던 지난 10월 중순 대비해서 0.6%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같은 국고채 금리 상승은 10월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후로 가시화가 됐고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의 규모,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하자 시장이 발작을 했는데 한 채권 트레이더는 한은 총재의 방향 전환이라는 말에 추가 금리 인하가 급격히 식으면서 시장 금리에 발작이 일어났다면서 환율 급등이 금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좀처럼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충격을 나타내는 최대 손실률 MDD, Maximum Drawdown이라고 하는 이게 최대 손실률이 이게 고점 대비 최대 손실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날 마이너스 6.8%에 이르렀고요. 21년 마이너스 10.5%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MDD는 최근 2년간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가 금리 상승으로 입은 최대 손실폭을 나타내는 수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직격탄을 맞았고 금리 인하기에 채권 평가 이익을 거둔 금융사들은 이번 금리 발작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이나 흥국생명 등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0.6%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2010년 이후 국내 채권 금리의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이 대체로 미국 금리에 연동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나홀로 금리 급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정 부담 심화와 급격한 원화 약세,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2010년 이후로 이번 하락이 5번째로 크다는데 2020년 이전에는 2011년에 마이너스 6.8이 있었고요. 아까 MDD가 2013년에 마이너스 8%, 그리고 2017년에 마이너스 10.3 등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손실을 봤었고,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던 하느니 지난달 12일 이창용 총재의 외신 인터뷰를 기점으로 갑작스레 방향을 바꾸면서 시장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자, 증권사가 실적을 결산하는 이 북클로징으로 수급이 약한 가운데 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고 있고요. 환율 상승은 물가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동시에 자극했고,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국채 매도는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금리 상승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 급등은 금융회사의 손실로 3분기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사 3분기 순이익은 거래 수수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해서 12.6%나 빠졌는데, 대형사의 채권 관련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5천억, 중소형사는 1255억 정도 줄었습니다. 채권금리가 급등한 4분기에는 평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통 증권사가 그 MMF 있잖아요. MMF나 CMA나 그런 계좌에 어떻게 보면 단기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같은 건데,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약간 장기채 투자를 합니다. 장기채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금리는 한 1, 2% 더 주는데, 투자해 놓은 장기채에서 평가 이익이 크게 나면서 캐피탈 게인이 나게 되죠. 장기채가 주는 고금리뿐만 아니라 장기채의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또 평가 이익이 크게 나면서 증권사 수익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 금리가 튀면서 증권사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회사채 조달을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환율과 부동산 불안으로 채권 시장에 과도한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리고 최진영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도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 환율 결정 이론, 구매력 평가 이론부터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금리 차가 너무 나게 되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제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일본도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엔화가 약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급증을 하는 거고, 그러면 환율을 낮춰야 되는데 환율을 낮추려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고, 그런 약간의 좀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삼성 부활의 활용 정점, 파격 전망, 제2의 HBM이 해냈다. 삼성전자가 내년 엔비디아가 주문할 신개념 D램인 요 소캠 2세대 물량의 절반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GPU 성능을 끌어올리는 HBM처럼 소캠도 중앙 처리 장치 이 CPU 옆에 붙어서 성능 개선을 돕는 D램 모듈이라는 점에서 제2의 HBM으로 불립니다. 자, 엔비디아는 내년 AI 가속기 등에 들어가는 이 소캠2 물량 200억 기가바이트 중에서 100억 기가바이트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첨단 24기가바이트 저전력 D램 기준으로 8억 3천만 개에 달하는 물량인데, 삼성의 전체 D램 생산 능력의 5%에 해당되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60억에서 70억 기가바이트를 담당하고 나머지를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라고 한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개발한 소캠을 내년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루빈 GPU와 함께 들어가는 베라 CPU 옆에 붙일 계획인데, 탈부착이 가능한 데다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강점이고요. 전자는 소캠2에 10나노급 5세대 원B D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HBM 개발도 순항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 2일 내년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HBM4의 자체 성능 테스트 PRA를 끝내고 엔비디아의 품질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성부처가 됐지만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HBM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범용 D램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다가 HBM을 찾는 업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BM을 메모리의 황제로 올려 세운 건 3년 전에 오픈AI가 챗GPT로 열어젖힌 AI 붐 때문이고요. AI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AI 가속기에 GPU와 한 묶음으로 들어가도록 엔비디아가 설계한 결과이죠. 자, 소캠을 제2의 HBM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GPU 옆에 HBM이 붙듯이 소캠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CPU 옆에 장착이 되어서 성능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GPU와 HBM처럼 CPU 소캠도 커플인 셈인데, 엔비디아가 내년에 내놓는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이렇게 설계한 만큼 소캠 수요는 HBM 못지않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차세대 D램 시장을 삼성전자가 장악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구매할 200GB 중에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100억 기가바이트가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삼성이 공급을 하고, 하이닉스가 60에서 70억 기가바이트, 나머지 마이크론이 30억에서 40. 소캠은 또 삼성전자가 1등이 되네요. 자, 소캠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전략 제품인데, 기존 D램과는 기판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기존 AI 가속기는 CPU 옆에 개별 저전력 LPDDR D램을 붙이는 온보드 형식을 채택했지만, 소캠은 손가락 크기만한 이 기판에다가 저전력 D램 4개를 올려 한 묶음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D램과 CPU 사이의 정보 교환 통로가 늘어나게 되고, 1000개 이상의 정보 통로를 통해서 GPU의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HBM처럼 소캠도 같은 방식으로 이 CPU의 컴퓨팅 제어 능력을 높이게 되군요. 한번 장착하면 뗄 수 없는 온보드 방식과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고, 고용량 모듈로 언제든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고장난 제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만큼 유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올 상반기까지 소캠의 주도권은 D램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쥐고 있었군요.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물량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을 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눠 가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자가 소캠에 들어가는 10나노급 5세대 D램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전자 반도체 부문장으로 선임된 전영현 부회장이 재설계 지시를 내린 덕분이고 수율과 성능이 좋아지자 삼성 D램에 대한 엔비디아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소켓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을 본격 양산하는 27년 이후가 될 전망인데 삼성이 주도권을 잡은 만큼 소켓 시장의 양상은 HBM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고 삼성의 생산 능력이 가장 큰 만큼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켓이 매력적인 건 AI PC에도 쓸 가능성이 높아서이고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데스크톱 PC인 DGX 스테이션에도 소캠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군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소캠2 시장을 장악한 것을 두고 시장이 의심하던 근원 기술력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하는데 기술력 논란을 일으킨 HBM에서 엔비디아의 5세대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HBM3E 그리고 6세대 제품 HBM4도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최첨단 범용 D램인 원C D램 역시 순항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원C D램에 대해서 삼성에서 자체 양산 승인을 하고 관련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내년에 삼성전자 D램 생산 능력의 30% 이상인 월 20만 장 이상을 원C D램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3분기부터 삼성전자 D램 재고가 3에서 4주 수준으로 지금 공급 부족 상태에 진입했고 소캠이 삼성전자의 초격차 회복에 활용 점정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가 말을 했군요. 야, 이런 기사는 참 읽어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내년에 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27년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건가에 대한 답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요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기사를 따로 좀 관리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관련된 기사인데 그래픽 D램도 잡았다는 건데요. 자, 전자가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서 이 추론형 AI 가속기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이 그래픽 D램 GDDR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큰손 엔비디아 납품을 늘린 덕분에 최신 GDDR 제품이 GDDR7 점유율은 7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자의 올해 GDDR7 점유율은 70%로 추산이 되고 지난해 전체 GDDR 시장에서 전자는 점유율 41%로 하이닉스 49%에는 밀렸지만 올해 본격 열린 GDDR7 시장에서 판세를 뒤집었고요. 자, GDDR은 그래픽 처리 장치에 특화된 D램으로 HBM과 일반 D램의 중간 정도 성능을 갖춘 제품이고요. 비트당 가격과 전력 소모량은 HBM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GDDR은 그동안 주로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 장착이 됐고 전자의 GDDR7도 엔비디아가 지난 1월에 출시한 RTX 5060 등 최고 사양 게임용 GPU에 들어갔고요. 3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개발자 행사에서 젠슨 황 CEO가 전자의 이 7 전시품에 삼성 GDDR7 최고라는 서명을 남겨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AI 시장의 투자 키워드가 데이터 학습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이 7이 HBM을 대신해서 AI 가속기에 적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학습에서는 대역폭을 극대화한 HBM이 필수지만 추론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급 AI 가속기인 RTX 프로 6000 블랙웰, 추론 전용 AI 가속기인 루빈 CPX에 이 전자에 DDR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GDDR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 이 시장이 24년에 142억 달러, 한 21조 시장에서 2033년에는 390억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전자 관계자는 초당 40GB 동작 속도를 갖춘 GDDR7은 차세대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도 탑재되면서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12나노급 40GB/s 그리고 20GB GDDR7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군요. 전자가 대통령상을 받은 건 11번째로 단일 기업 기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벌써 11번째 대통령상을 받았군요. 최근에 외국인이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 전자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에다가 파운드리 적자도 27년 되면 흑자 전환한다 그러고, 약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반격이 좀 시작이 됐군요. HBM이 제가 그동안은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삼각함수 그거 시험에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 꼭 공부 더 해야 되나 하다가 최근에 2년 동안에 삼각함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삼각함수 잘하는 하이닉스가 전교 1등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KBS 뉴스부터 해가지고 한 1, 2년 전에 좀 내부적인 경영의 문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죠. 그런데 확실히 다시 전교 1등을 향해서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재미난 기사가 있는데, 성형하러 한국 가요. 외국인 몰려오는데 7조 난리판. 자,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왔던 외국인 관광 대상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네요.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K 의료 관광 사업이 활용인 가운데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K 의료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 13건 중에서 외국인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빠졌고요. 앞서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여당의 종료의 힘을 실으면서 합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게 2016년 도입된 외국인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이 국내 병원에서 미용 성형 관련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였는데,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이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을 확정했고요.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매해 확대되어서 세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1년에 8억이었는데 24년에 955억으로 119배 증가했습니다. 또 국내 의료 산업이 이미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산업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국내 의료 관광 업계가 누려온 특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22년도에 8만 명 정도였다면 지난해 84만 명. 와, 10배 증가했고요. 근데 요 22년이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고 22년도에는 관광객 수가 좀 적을 때라서 기저가 너무 낮은 숫자랑 비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보건, 의료, 쇼핑, 숙박 등 의료관광 총 비용은 한 7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입국해서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숙박,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해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요. 수백억 원의 세수 구멍을 메우려다 수조 원의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요 얘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전날 11% 빠지고 미용 시술 관련주 휴젤,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등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의료 성형 업계 관계자는 미용 성형 의료는 시술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으면 외국인으로서는 큰 장점이 사라진다면서 세금 탈루 등을 부추기는 불법 브로커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세금과 환율 등에 민감하고 외국인의 국내 병원 재방문율도 높아서 일종의 수출 산업으로 바라보고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러면 오히려 현금으로 시술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래저래 세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K뷰티 성지 CJ 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 쇼핑 1조 원인데 CJ 올리브영이 외국인 관광객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올리브영 매장을 찾는 외국인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K뷰티 인바운드,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 우리가 나가는 걸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올리브영은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구매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고요. 아까 7.5조에 1조를 올리브영 가서 쓰나 봅니다. 자, 22년에 380억과 비교하면 26배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25%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면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입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올리브영 매장은 필수 방문 코스가 됐고요. 글로벌 텍스프리에서 발생한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의 88%는 올리브영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을 방문을 했군요. 자,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에서도 외국인 구매가 크게 급증을 했는데 제주도 매장도 한 200배 급증을 했고요. 광주가 71배, 부산이 60배, 강원이 57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상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타운 매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매장을 전국 각지에 구축한 결과라고 올리브영 관계자가 말을 했군요. 향후 올리브영은 글로벌 관광 상권을 집중 공략해서 성장세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벨 주문형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로 양날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좀 다루긴 우리 최정모가 다뤄주긴 했는데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주문형 반도체 이 에이직 설계 기업 마벨이 실리콘 포토닉스 전문 스타트업이 셀레스티얼 AI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에 인수를 하고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빛의 강도와 파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구리 배선 대비 속도가 빠르고 열이 덜 나서 미래의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접목한 AI 가속기 개발로 브로드컴 등 경쟁사를 제치고 에이직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마벨의 승부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8월에서 10월까지 매출은 한 36
7% 늘었고요. EPS도 76.7% 급증을 했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소폭 웃돌았고요. 26년 세계연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놨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보다는 높은 22억 달러, EPS 전망치도 0.79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실적 개선은 고객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 사업의 호황 덕분이고, AI 가속기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8% 정도 급증을 했고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대형 AI 서비스 업체는 자사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에 적극적인데,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학습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가 필수적인데,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추론 영역에서는 맞춤형 AI 가속기를 투입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벨은 빅테크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사로 잘 알려진 브로드컴과 함께 이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5년 전에 에이직 사업을 시작한 마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빅테크의 AI 가속기를 개발했고요. 맷 머피 CEO는 맞춤형 AI 가속기 사업은 전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됐다고 하고요. 27년 회계연도 에이직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벨은 고객사들이 27년부터 AI 서버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맞춤형 AI 가속기와 실리콘 포토닉스 서비스를 묶어서 AI 서버용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셀레스티얼 AI 대상으로 2028년도에 5억 달러, 29년에는 10억 달러의 매출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원의 오펜하이머는 마벨 주가를 115에서 150달러로 올렸고요. TD코온도 90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2027년도에 약간 게임 체인저를 역할을 하겠다는 회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죠? 이런 기사를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